저희 이번 시간에는 직무 분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아마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일을 하시면서 직무 분석을 실제로 해보신 분들이 많진 않으실 거예요. 많진 않으실 텐데 왜 그랬을까요? 여태까지 사실 저희가 사람들을 채용을 했던 관행 자체가 어떤 직무 중심으로 사람을 뽑았다기보다는 역할 중심으로 많이 뽑았고, 입사를 한 후에 저희가 트레이닝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활용을 해왔던 것들이 좀 많았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럼 저희가 왜 직무 분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다뤄봐야 될까요? 네, 능력 중심 채용을 한다는 거, 특히 직무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직무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그 직무라고 하는 것의 속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 직무를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기대된 역할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 어떤 요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능력 중심 채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직무 분석을 이번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직무 능력이라는 건 뭘까요? 직무 능력이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떤 요건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제가 KSAO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식, 기술, 태도, 능력, 경험이나 경력, 그리고 성격적인 요소들, 자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K, knowledge고요. S, skill, 네, A, 네, ability, attitude, 네, 그 다음 others라고 해서 네, 다른 성격적인 요소들이라든가 경험이나 경력이나 자격, 이런 요소들을 다 포함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무 능력을 정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채용 장면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사실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어떤 요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그 직무를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우수한 성과나 행동, 네, 고성과자들이 보이는 어떤 우수한 성과라든가 행동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저희가 그것들을 선발 기준으로 썼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직무 능력은 해당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고성과자들의 행동 특성들을 정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동일 직무라고 하더라도 어떤 직무의 특성이 다르다거나 직급이 다르다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조직의 특성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직무 능력을 정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기업의 내부 자원을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조직에 어떤 적합한 사람인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인재상이라든가 미션이라든가 비전에 대해서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들도 정의를 해서 저희가 자기소개서에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기업의 어떤 인재상과의 매칭 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저희가 어필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자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기업 내에서 직무를 분석한 자료들이 있거나 아니면 역량 모델링 한 자료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저희가 당연히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직무 분석되어 있는 자료나 역량 모델링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자료들, 네, 대표적으로 NCS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직무 기술서들을 어떤 기업의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쓰신다거나 그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직무를 꼭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도 도출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저희가 사내에 변호사를 뽑는다든가 회계사를 뽑을 때 있어서 꼭 필요한 스펙은 어떤 거죠? 네, 변호사를 하실 수 있는, 회계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자격사항이라든가, 간호사 네,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에게 저희가 자격증을 요구를 한다든가, 네, 해외 영업을 하시는 분에게 어학을 저희가 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직무 관련한 어떤 스펙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직무 분석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직무 분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내부 자원과 외부 자원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프로세스의 첫 번째는 기업 환경에 대해서 직무나 직급, 그 다음 자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분석하시는 거죠. 기업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어떤 산업이나 경영 환경을 검토를 하시는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2018년 능력중심 채용 같이 뭔가 사회적으로 능력중심 채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조가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 회사만 능력중심 채용을 안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저희가 직무 분석을 하고 뭔가 변화를 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쟁사나 동종업계 채용 동향을 파악을 하시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역량 모델링 했던 자료들도 벤치마킹 하실 수도 있고요. 직무라든가 직급 체계를 분석해 놓은 그런 자료들 활용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환경에 대한 분석,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분석이 끝나시면 두 번째로 저희가 직무 내용에 대해서 도출을 하셔야 되는데 직무 능력을 도출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료를 분석하신다든가 인터뷰를 하신다던가 설문하신다거나 워크숍을 하시거나 관찰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직무 능력을 도출하시는 이런 공통적인 방법들을 쓰시고 이제 직무를 분석하시거나 역량 모델링을 활용하시거나 NCS들을 활용하셔서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도출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직무의 능력이 도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직무 능력에 따라서 직무 능력별로 정의를 내려주시고 하위 요소들을 도출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요소별로 어떠한 사람들, 고성과자들이 보이는 어떤 행동 지표들, 즉 어떠한 사람들이 이 일을 잘하는지에 대한 지표들을 만드셔야 되죠. 그렇게 만들어진 지표가 저희에게는 평가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행동 지표까지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에 대한 어떤 직무 능력을 검증하거나 확정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저희가 왜 이걸 해야 될까요? 사실 저희는 인사 전문가지 직무의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실제 직무에 그 일을 하시는 분들 조직 내에서 고성과자들은 따로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을 저희가 SME라고 부르는데요. 주제 관련 전문가, 직무 관련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ubject Matter Expert라고 해서 직무 관련 전문가, 주제 관련 전문가 그런 분들에게 여쭤봐야 되죠. 저희가 직무 분석을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렇게 한 내용이 맞나요? 라고 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시고 수정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보완을 하셔서 직무 능력을 확정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방법이에요. 저희가 직무 분석을 할 때 기존에 직무 분석되어 있던 자료가 없다, 역량 모델링을 해본 경험이 없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막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가장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NCS라고 하는 기존에 작업되어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시는 거죠. 일단 NCS 분류 체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직무 관련해서 가지고 있으신 정보들에 대해서 일단 모으시고 그런 것들 수집하신 다음에 분석을 하시는 과정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이제 NCS 홈페이지에 가셔서 관련한 우리가 지금 검증하려고 하는 어떤 직무, 어떤 기존 직무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과 가장 매칭이 잘 되는 NCS 안에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뽑아내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걸 NCS 매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NCS에 있는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선발평가할 때 수정 보완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NCS 매핑을 통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을 하십니다. 꺼내시고 그 다음 NCS 매핑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증을 하셔야 되겠죠. 타당성 검증할 때는 일단 이게 우리 조직에서 검증하려고 하는 어떤 직무에 맞는지, 내용이 맞는지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SME들 통해서 검증을 하시는 것들. 그래서 SME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필요하시면 수정 보완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직무 능력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시게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직무 기술서를 개발하시고 채용 설계에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NCS 매핑을 하시기 위해서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NCS 홈페이지로 일단 가시면 돼요. www.ncs.go.kr로 가셔서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NCS 및 학습 모듈 검색이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실제로 가셔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NCS 매핑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탭들이 열리게 돼요.
자, 메뉴들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 NCS 매핑을 하실 때 채용 직무가 경영기획이라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경영기획에서는 일단 NCS 구성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 다음 세부 어떤 직무별로 세 분류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대분류에서는 일단 그 경영회계 쪽에 저 2번 탭을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중분류에서는 저희가 경영기획이라고 했으니까 기획사무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사무 안에서 경영기획을 클릭을 하시게 되고, 경영기획을 클릭을 해보시면 경영기획과 경영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또 직무가 능력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직무 요건을 구체화하시기 위해서 아까 제가 대분류에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까지 가면 각각의 능력 단위가 표현이 된다고 했는데, 경영기획에서는 홈페이지 상으로 보이는 건 이제 9개의 능력 단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 단위가 이제 1부터 9까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채용 직무의 내용이 이제 능력 단위에 표현이 되고요. 각 능력 단위를 하나씩 클릭을 해보시면 능력 단위별로 수행 준거와 필요 KSA가 그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별도로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채용 직무의 내용이 확인이 되시고 수행 준거와 필요 KSA가 능력 단위 하나하나별로 이제 쭉 있죠.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잘 정리를 해서 일단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검토를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일단 NCS를 찾아가시는 과정, 그러니까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까지 하시고 그 안에서 능력 단위를 매칭해 보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NCS 매핑이라고 하는데요. 자, 채용 직무가 지금 경영 기획인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채용 대상의 어떤 직무 능력을 일단은 확인하시죠. 확인하시게 되면 각각 이제 각 그 직무별로 능력 단위가 한 8개에서 15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채용 직무와 가장 유사한 어떤 능력 단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업에 계신 전문가들, 직무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하실 수 있는 방법은 SME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하신다거나 서베이를 실시하신다거나 면접 조사를 하시는 방법들이 있죠. 채용 직무와 가장 유사한 능력 단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현업 전문가들, 직무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야 되는데, 그때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워크숍이라든지 설문을 실시하신다던가 인터뷰를 하신다던가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선정된 능력 단위의 어떤 적절성이나 타당성을 일단 검증하셔서 워크숍을 실시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저희가 능력 단위가 아까 경영기획에서 능력 단위가 크게 9개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 자료에는 지금 1, 2, 3, 4번 해서 4개만 편의상으로 쪼개놨고요. 경영평가 쪽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능력 단위 제가 쪼개서 이 자료에 넣은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넣었어요. 그럼 능력 단위별로 일단 중요한 건 이건 표준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우리 기업에서, 우리 기관에서 이 일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SME들한테 여쭤보시는 거죠. 아, 우리 정말 이거 합니까? 라고 해서 물어보시고, 자, 수행해요 라고 하면 저희가 그때 고려를 하시면 되지만, 아, 우린 이거 안 하는데요? 라고 하면 저희가 채용 장면에서 선발 단계를 설계할 때는 당연히 고려를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하나 저희가 고려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수행하는 것들 중에서 중요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중요도가 높은 것들 위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선발 전형에 반영을 하시게 되면 되죠. 네, 그때 만약에 저희가 중요하지 않은데 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고려하시지 않으면 되는데 중요한데 누락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하시고 보완하셔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채용 대상의 어떤 직무 능력 단위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실 때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타당성을 검증하는 SME들 워크숍을 실시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수행 빈도가 낮은 것보다는 수행 빈도가 높은 거, 중요도가 낮은 것보다는 중요도가 높은 거 위주로 저희가 최종 능력 단위를 선정을 하시는 게 타당하죠. 네, 그렇게 되면 자, 일단 수행 빈도가 낮은 것들부터 높은 거, 지금 높은 게 3번과 4번 경영기획에서는 경영계획 수립과 신규사업기획
대한 능력 단위가 수행 빈도가 높아요. 그러면 똑같이 높다라고 하면 저희가 중요도라고 하는 것들을 또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중요도는 여기서 난이도,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 난이도와 복잡도를 고려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수행하는 어떤 업무의 비중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잘못했을 때 뭔가 큰 영향을 미쳐라고 하는 치명도라든가 일의 소요 시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저희가 중요도라고 생각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건 기관의 상황이라든가 조직의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도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수행 빈도가 높고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신규 사업 기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네, 저희가 고려해서 네, 최종적으로 저희가 능력 단위를 선정을 하시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직무 능력이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직무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직무 능력 단위를 지금 도출을 했는데, 그러면 그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꼭 요구되는 어떤 필수 KSA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도출을 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를 가서 능력 단위별로 클릭을 다 해서 해보시면 능력 단위 하나별로 수행 준거에 대해서 나와 있고, 네, KSA가 전부 리스트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경영기획 같은 경우에는 능력 단위가 총 9개였으니까 9개씩 있는 리스트가 하나씩 다 있겠죠. 9개 따라서 각 능력 단위별로 네, 수행 준거와 KSA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전부 리스트업을 쭉 하시는 거죠. 쭉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도 채용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으로 잘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떤 KSA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그 중요도를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KSA별로 중요도 평가가 끝나셨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저희가 한 가지 요소를 더 고려를 할 수 있다고 하면 KSA별로 학습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학습을 이 사람이, 이 지원자가 얼마나 학습을 잘할까라고 하는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그 입사를 하게 되면 이 KSA를 훈련을 시키게 되면 얼마나 네, 잘 훈련이 가능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사 후에 이 사람이 얼마나 학습을 잘할까라고 하는 학습 가능성이 아니라 입사 후에 직무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이 KSA를 얼마나 잘 습득시킬 수 있을까,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왕이면 다홍치마잖아요. 네, 입사를 해서 누구나에게 훈련해서 가르치기가 쉬운 거라고 하면 학습 가능성이 KSA별로 높다는 거죠. 그러면 KSA별로 학습 가능성이 낮은 요소들을 고려를 한다면 저희가 입사해서 뭔가 가르치기가 어렵다, 훈련을 하기가 어려운 KSA, 지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태도, 능력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중요 KSA를 선정을 할 때는 KSA의 중요도는 높아야 되고, 네, 학습 가능성은 낮은 것들. 예를 들면 중요도는 4 이상이고 학습 가능성 2 이하. 네, 이런 KSA들을 저희가 골라서 네, 선발 전형에 반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지식 관련해서 예를 들어보면요. 중요도와 학습 가능성, 네, 중요도 높고 학습 가능성이 낮은 것들을 네,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것들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네, 선발 전형에 넣을 수 있고요. 네, 기술도 마찬가지죠. 중요도와 학습 가능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넣을 수 있고, 네, 자격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기술에 연관된 자격증들이 어떤 것들인지, 혹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필수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저희가 직무 능력을 네, 도출하는 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NCS에서는 직업 기초 능력도 이제 10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성적 요소는 직업 윤리와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자기개발 능력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의사소통, 수리, 자원관리, 문제 해결, 정보, 기술, 조직이해 이런 능력적 요소들이 7개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각 기관이라든가 조직,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사 담당자 분들께서 기관이나 조직의 상황에 맞게 네, 취사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직업 기초 능력도 아까 SME들 활용해서
저희가 중요한 요소들 뽑아냈던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직무별로 중요한 어떤 직업 기초 능력들이 도출을 하시려고 하면 NCS를 매핑하신 다음에 선정된 능력 단위들에서 요구되는 어떤 직업 기초 능력들의 빈도 분석을 실시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사소통부터 시작해서 어떤 직업 윤리까지 10가지를 쭉 리스트업을 하신 다음에 SME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직업 기초 능력을 어떤 것들이 중요할지 선별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겠어요? 라고 해서 SME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실 수가 있고 뭐 워크숍 같은 것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채용 직무에서 이제 일반 정보통신 이렇게 예를 제가 넣어놨는데 SME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빈도수가 가장 높게 표현된 것들을 저희가 선별하셔서 선발 전형을 설계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들을 만약에 활용한다고 하면 의사소통이라든가 문제 해결이라든가 대인관계 능력 같은 것들을 일반이나 정보통신 직군 모두에서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반영하시는 것들을 예로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NCS를 보면 직업 기초 능력도 이제 크게 하위 능력으로 또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하위 능력에서 문서 이해, 문서 작성, 경청, 의사표현, 기초 외국어 능력 이런 것들 5가지로 또 나뉘는데 사실 이런 하위 능력들을 보는 것들도 여러 가지 선발 전형에 설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서 이해와 문서 작성 그리고 의사표현 능력을 한꺼번에 보고 싶다. 그럼 저희가 발표 면접 같은 걸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경청하는 거, 타인의 의견을 어떻게 경청하고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의사표현이 잘 되는지, 경청과 의사표현을 동시에 보시려면 집단 토론, 토론 면접 같은 걸 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분이 해외 영업을 하시는 직무예요. 그랬을 때 외국어를 얼마나 잘 구사하시는지 보려면 실제 외국어로 뭔가 세일즈를 해보게 시킨다던가 자기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본다던가 외국어를 테스트하는 그런 전형들을 설계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직무 분석입니다. 자, NCS 분류 체계가 없는 경우에 저희가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직무 분석이란 직무 수행의 어떤 내용과 절차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 수행 요건을 규명하고 정의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직무 분석을 하시게 되면 일단 아웃풋이 2개가 나오죠. 2개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일의 내용이나 어떤 절차, 작업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만 정리를 한 게 직무 기술서고요. 그 다음 직무에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요구되는 요건들, 직무 능력에 대해서 정의한 것이 직무 명세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하시게 되면 2가지 아웃풋. 첫 번째는 직무 기술서, 두 번째는 직무 명세서. 첫 번째는 직무 기술서, 두 번째는 직무 명세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직무 기술서가 개발이 되면 일단 지원자들에게 채용 직무를 설명하는데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직무 관련한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어떤 선발 전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또 선발 도구를 개발하신다던가 이럴 때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직무 명세서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인적 요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무 능력의 요건이에요. 그러면 지원자에게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지식, 기술, 태도, KSAO 같은 것들을 사전에 공고하는 데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채용 직무에 맞는 어떤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평가 요소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직무 분석은 크게 4가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직무 분석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상 직무를 선정하시고 직무 분류를 일단 수립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 직무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시게 되는 거죠. 문헌 조사할 건지, 설문을 할 건지, 인터뷰를 할 건지, 관찰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게 되고 이제 직무 전문가, 아까 말씀드린 SME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게 돼요. 직무 조사 방법이 이제 수립이 되시면 직무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여쭤보고
네, 가능한지 여부, 네,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난 다음 의견 수렴이 끝났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직무 조사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요. 일단 저희가 직무를 조사하실 때는요, 직무 조사를 하시기 위해서 실행을 일단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직무 조사를 실행하시게 되면 조사서를 배포를 하신다거나 워크숍을 하시거나 인터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전문가들, 고성과자들이 이제 인터뷰하시거나 워크숍을 하시거나 네,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를 하시게 되면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견들이 나온 다음에 그 의견을 잘 정리하셔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이제 취합을 하시게 되죠. 네, 그때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일단 문헌 자료에 대해서 수집한 것들을 분석하시는 자료도 쓸 수가 있고 직무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워크숍이나 인터뷰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할 수가 있고요. 인터뷰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셔서 일단 분석 결과에 대해서 취합을 하시게 돼요. 자, 그러면 분석 결과를 정리를 하시면서 저희가 직무 내용에 대해서 도출을 해야겠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행 과업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그 업무를 잘 수행하시기 위해서 직무 요건, 그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어떤 KSA들이 필요한지 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네,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개발하시게 돼요. 그래서 직무 내용, 아까 말씀드린 직무 기술서가 하나가 나올 거고 네,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의 어떤 인적 요건들을 정리한 네, 직무 명세서라고 하는 것들이 네, 기록이 돼서 직무기술서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인사의 전문가지 네, 현업의 어떤 그 직무의 전문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인 SME들을 모아서 검토회의를 실시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직무, 저희가 만들어낸 그 직무기술서에 직무 내용이라든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적 요건들이 제대로 도출이 되었는지 검토하시고 필요하시면 수정하고 보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이제 저희가 직무기술서가 개발되시는 게 완료가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NCS 분류 체계가 이제 없는 경우에 또 직무 분석 말고도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역량 모델링이라고 하시는 거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직무 분석은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직무 분석한 내용 자체가 범용성이 없어요. 특정 직무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을 다른 쪽에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인사기획의 직무 분석하신 내용을 경영기획의 직무에 통용해서 쓰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별로 굉장히 특수성이 있다는 게 굉장히 강점이지만 네, 범용성이 없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굵직굵직하게 특정 직무와 어떤 직책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정의를 해서 쓰는 방법들로 많이 활용하시는 것들이 역량 모델링이에요. 역량 모델링을 통해서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구성원들이 KSAO를 저희가 행동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좀 더 직무와 크게 상관없이 더 크게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가장 강점이 있죠. 그래서 직무 분석을 다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실 수 없고 저희가 어떤 특정 역할이라든가 직책, 예를 들어 일반직 6급이라든가 대졸 신입사원을 위해서 뭔가를 저희가 선발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역량 모델링 같은 것들을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강점이 있거든요. 직무 분석의 강점은 저희가 직무 중심으로 하나씩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강점이죠. 왜냐하면 직무별로 각 그 직무에서 요구되는 것들, 내용들이 아주 세세하게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직무의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거나 그렇게 됐을 때 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범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 직무 분석을 하기가 좀 어렵거나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뭔가 NCS 분류 체계를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장 범용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역량 모델링을 하시는 방법이에요. 역량 모델링은 특정 직무와 직책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좀 더 범용적으로 네, 크게 저희가 역량들을 정의를 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량 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일단 역량 사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량 사전의 구성 요소는 역량이라고 했을 때 그 역량명,
네, 영양명이 나와야겠죠. 예를 들어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이런 영양명이 나오고요. 그 영양의 각 영양별 정의가 나오고, 네, 그리고 그 영양을 실행하시는 그 영양을 실제 보여주시는 분들의 어떤 대표적이거나 구체적인 행동 특성에 대해서 정의가 돼야 돼요. 그리고 행동 지표를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어떤 사례로 예시를 할 수 있는 긍정, 부정 행동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되고, 네, 구체적인 직무 수행 장면에서 어떻게 그것들이 나타나는지 직무 행동 사례가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그럼 그 영양이 다른 영양들, 비슷한 영양들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유사 영양과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셔서 영양사전이 구성이 됩니다. 네. 영양 모델링을 위한 절차는 이제 크게 4가지로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직무 분석과 마찬가지로 일단 영양 모델링의 계획을 수립하시게 되는 거죠. 영양을 도출해야 되는 직무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영양 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할지 프레임에 대해서 선정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영양 모델링의 어떤 방법을 계획을 하시게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설문을 한다든가 인터뷰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직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자료 수집과 이제 분석 단계입니다. 첫 번째, 영양 모델링을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겠죠. 영양 모델링을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영양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다 분석해서 보시게 돼요. 관련한 어떤 문헌 자료들을 수집하시고 분석하시는 자료, 그 다음에 관계자들을 설문하실 수도 있고 인터뷰들을 하실 수도 있고 관계자들을 설문하실 수도 있고 워크숍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 결과를 취합을 하시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영양에 대한 이제 풀을 도출하시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을 만약에 인터뷰를 하거나 워크숍을 했다라고 하면 그 내용들, 인터뷰 내용들이나 워크숍 했던 내용들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것들 있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유의미한 행동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유사한 어떤 행동 기술물들을 범주화를 하죠. 그래서 카테고리를 만든 다음에 그 행동 기술문 범주에서 대표적인 특징을 도출하고 타이틀을 부여하시는 그런 절차를 거치시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양 모델을 이제 확정하시기까지는 유사한 행동 기술문을 일단 범주화를 하시고 나면,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만드신 다음에 어떤 행동 기술문의 각 범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을 도출하셔서 거기에 이름을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문제 해결 역량이라든가 의사소통 역량이라든가 협업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타이틀을 이제 부여를 하시게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만든 이 영양 모델링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타당도를 검증하셔야 되는데, 설문지를 일단 개발을 하셔서 요인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SME들 검토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 영양 모델링이 제대로 됐는지, 영양 모형이라고 하는 게 타당한지를 여쭤보고 저희가 검토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도출된 어떤 영양이라든가 하위 요인이나 행동 지표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수정 보완하셔서 마무리를 하시게 되면 영양 모델링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